한국은 100년 전만 해도 너무 가난해서 일본이 경제원조와 발전을 시켜준 후진국 국가인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의료 개혁한다면서 의료 붕괴가 벌어진 최빈국인 거 아시죠? 도대체 지금 어디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 드시는 겁니까?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 무엇이 정답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여기 일본 간호사와 외국인 의과대학 교수가 격앙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학술회장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지자 일본인 간호사는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과연 이곳 학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베를린의 의과전문대학원에서 실습과정을 준비 중인 독일 출신 메이플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의사라는 꿈을 지켜왔던 저는 힘든 수료과정 끝에 지금은 베를린 의과대학에서 마지막 실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마지막 의과 실습, 유학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의 의학치료기술이나 수술기술은 독일을 뛰어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유학에서 겪게 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선진국 생활 방식이나 편리한 도시 인프라는 저희 의과 동기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동기들은 무조건 한국에서 마지막 의학수술 유학이나 취업, 이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을 정도이니 한국 유학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일본인 동기들만은 오히려 한국으로 의과 유학을 떠나는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뜬금없이 후진국 한국으로 의과 기술 유학을 가봐야 배우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일본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왜 일본인 동기들만 한국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제가 겪은 하나의 사건은 그 이유를 완벽히 증명해내고 말았는데요. 얼마 전 저는 베를린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수술 학술회장에 참가했고 세계적인 의료학술기관 베를린에서의 학술회인 이유 때문인지 학술회장에는 유럽권 출신의 사람들은 물론 아시아계 일본인이나 한국인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학술회를 주관하신 의대 교수님께서는 요즘 베를린 학생들에게 한국으로의 마지막 의료수술 유학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래 의학 방향의 목적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장으로 학술회의 시작을 알리셨는데요. 현재 한국의 의학기술이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돌아가는 24시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시스템의 활용은 이러한 한국의 의학기술 범용성을 더욱더 넓혀주고 있죠. 물론 현재 독일이나 몇몇 유럽권의 나라들도 의학적 기술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더더욱 높은 의학기술의 시스템을 완성시켜버렸죠.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과 의료기술의 융합입니다. 한국은 최근 바이러스의 사태에서 제일 빠르게 의료사회 시스템을 안정시킨 유일한 나라였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무선 디지털 시스템과 의학기술을 합쳤고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도시를 치유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는 원격의학 진단은 물론 휴대폰 단 하나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진단받고 간단한 치료약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약 20분 만에 집 앞에 자신의 몸에 맞는 치료약이 배달되어 있는 상황이 말이죠. 이는 치안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독일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베를린에서 한국으로의 의과 실습, 유학이 가장 많은 지금의 유행을 이끌어내고 있죠. 물론 독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인재 유출로 이어져 좋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부유한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시스템을 도시 구석구석에 배치했고 큰 부담 없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오로지 한국만 가능한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독일에서는 응급치료 초기 대응의 성공률이 3%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일반적인 독일인들은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더러 부르더라도 나중에 경제적 후폭풍이 두려워 아픈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구급차를 부르기 주저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적 부유함과 현명한 보험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공공재적인 의학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의학 지식이나 수술 기술은 독일을 아득히 초월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 의사들은 세밀한 손기술과 장비들로 어려운 수술을 80% 이상의 성공률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독일 의사들은 불가능한 집중력입니다. 독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한국계 의사들이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증명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매우 세밀한 수술을 집도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열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한국의 민족적 역사성과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한국은 과거 어려웠던 후진국의 시절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러한 시기를 붕괴시키고 최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이고, 지금은 경제나 교통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의학기술에서마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장수하며 살 수 있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으로의 의학기술 유학을 더더욱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의학교육체계와 열정은 독일인 유학생들을 진화시키고 있고, 이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의학장점의 선순환이니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한국으로의 의학유학을 중점적으로 풀어내시면서 한국이 미래 의학기술의 집약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많은 학회 참석 인원의 공감을 얻어냈는데요. 실제로 학술회장에 있던 한 학생은 자신이 한국 여행에서 다쳤던 기억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부 구급차를 불러주는 것과 함께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직접 차에 태우고 더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었던 기억이 있었다며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도 독일에서의 응급치료, 의료비보다 70%나 저렴했다는 그 학생의 말은 한국의 의학 인프라를 모르던 학술의 인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몇몇 인원들은 저 말이 진짜냐며 직접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께서 학술회의 두 번째 일정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학술회 끝자리에 있던 한 일본인 간호사가 발언권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얼굴까지 붉어진 채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였고, 마이크를 잡아들더니 지금의 학술회 자체가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회장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말리려고 했으나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일본 의학 관계자가 맞냐고 물어보더니 더 좋은 의견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그녀를 학술회장 강단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 일본인 간호사의 말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곳 학술회 자체의 목적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의 진짜 현실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한국의과대학에게 뒷돈을 받고 그곳으로 은근슬쩍 학생들의 유학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알고 있는 진짜 한국의 의료복지 진실은 그 누구도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에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이용이 가능한 응급실이 있다고 하셨나요? 안타깝지만 가난한 한국에게 그런 의료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은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비용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심지어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월급이 고작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의료치료에 신경이나 쓸까요? 응급실이 있어도 그 목적지까지 이동할 차도 없는 상황인데 한국의 의료기술이나 구급차와 같은 꿈같은 이야기를 하시니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이곳 학술회에 참가하기 전 실제로 한국의 간호협회나 의과대학 실습학회에 참가했었지만 그들 모두는 의료관계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학술회를 진행한 건물도 너무 낮다 못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IQ는 일본인들보다 낮아서 의료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학술회가
한국으로의 의과 유학 추천이 아니라 일본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일본은 지금 놀랍도록 높은 의료기술과 방금 설명하신 24시간 응급실 시스템을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독일의 인재들이 일본으로 의과 유학을 와야 정상 아닐까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국의 의료 관계자들은 응급실과 구급차가 없어서 한국의 의료 인프라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가난한 한국이라 그런지 그들은 수술 장비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신기할 정도로 TV 매체와 유튜브 매체를 활용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메이킹에 힘을 써왔고, 이는 매우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독일의 인재들은 의료 선진국 일본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노숙자들조차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물론, 일본의 뛰어난 도시 인프라 덕분에 도시 이곳저곳에 응급실이 상시 대기 중인 위대한 나라입니다. 즉, 일본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매우 높은 의료복지를 24시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의사들이 뛰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급차와 소방차라는 이동복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러한 한국 유학 추천 학술회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정정해야 될 사항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위대한 일본의 선진국 시민으로서 지금의 학술회는 한국의료대학의 뒷돈을 받은 학술회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직접 위대한 나라 일본의 간호사라고 뻔뻔하게 소개를 이어나간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은 응급실과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 심지어는 구급차라는 이동복지 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한국으로의 의과 유학 추천은 절대적으로 말려야 된다는 헛소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일본인 간호사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학술회장에 있던 의료 관계자들은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제정신이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의료 인프라, 시스템이나 구급차 보유 수량, 심지어 24시간 열려있는 응급실 시스템까지 모두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의료 문서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학술회장의 의료 관계자분들은 저 수준 낮은 일본인 간호사도 이런 학술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학술회장은 순식간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간호사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의료복지나 응급구조 시스템이 좋은데 그건 왜 언급하지 않냐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반박을 이어나갔고, 그때 학술회를 총괄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일본인 간호사를 향해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당연히 그렇다는 그녀의 말에 호탕한 웃음을 보이시더니 그녀를 프레젠테이션 화면 옆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과 갑자기 켜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일본 간호사는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일단 당신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같은 의료 관계자이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적 인프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조건적으로 다릅니다. 특히나 당신이 바로 직전까지 내뱉었던 한국에 대한 발언들은 제가 굳이 해명할 필요조차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옆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 바로 화면 속의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의 응급실은 고위험도 환자를,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형 병원의 응급실은 장애 위험성이 적은 1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어떤 도시나 위치에서 거주하더라도 높은 의료 수준의 응급실을 자신의 의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화면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사진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존재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료들은 지금 당장 당신의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로만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일본에서 유튜브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 선동 발언을 드러내거나
한국 대신 일본으로 의료 유학을 오라는 목적성을 담긴 말을 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주장하던 일본의 의료 인프라는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당신이 주장하던 문장에서 한국을 일본으로만 바꾸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일본에도 응급실이 있지만 현재 일본은 불안정한 경기 침체와 의료, 인재 부족으로 수도인 도쿄를 제외하고는 응급시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땅이 넓은 일본의 특성상 일본이 정말 의료 선진국이고 부유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영토의 크기에 맞는 더욱 많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이러한 의료시설의 절대적인 수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는 더욱 넓은데 한국만큼 퀄리티 있는 의료복지를 국민들이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또한 현재 일본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의료 관계자들의 뒷돈 문화입니다. 중심 도시에서 응급실이나 의료병원을 운영하는 일본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진료를 아예 거부하고 있죠. 왜냐고요? 아무런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없을 뿐더러 자신에게 더욱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의료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후퇴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야에서 더욱 쉽게 마주할 수 있죠. 아마 여기서 일본 여행 중 다쳤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치게 된다면 아무런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길거리에 일본인들은 다친 외국인 환자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수준. 낮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외국인 환자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지급하는 치료비의 4배를 지급해야 간단한 진료라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료비리 국가로 진화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의 의학 유학이나 기술 유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부유함마저 없어서 24시간 심야 응급실마저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아까 당신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나요? 아마 당신이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이러한 현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최근 일본의 의료 관계자들이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한국으로의 의학 유학 대신 차라리 일본으로 오라는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당신들은 지금 뛰어난 의료 인재가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외부의 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일본의 비열한 실체는 대부분의 의료 관계자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 자체적인 비리나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의료시설이 무너진 나라는 현재 일본뿐이니까요. 특히나 당신이 계속해서 주장한 경제적 부유함도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신에게 발생하게 될 미래의 응급 상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건강보험비를 지급하더라도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월급보다 높다는 사실이죠. 아까 당신이 주장했던 한국인들의 낮은 월급에 대한 지적도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각종 미래와 국가를 위한 세금을 내더라도 일본인들의 평균적인 월급보다 몇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독일과 대등한 수준 몇몇 도시들의 한정에서는 독일인들의 평균 임금 수준을 뛰어넘은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학 생활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시민의식까지 높은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또 그 나라를 추천하는 것이 올바른 의과대학 문화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학술의 참석 명단에 일본인들이 몇몇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당신들의 모습은 더욱더 비열하네요. 저는 오늘 한국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금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이러한 일본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학술회를 준비한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얼마나 여행하기 좋고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나라인지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당신들의 국가적 단위로 움직이는 비열한 선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옆에 화면을 보고도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하고 높은 퀄리티의 의료복지나 수술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학술회장을 조용히 떠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학술회 제안 교수님께서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라도 하신 듯 이미 일본인 관계자의 학회 참석 명단만 보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던 것이었고, 이는 일본 간호사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말았는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후진국 한국에 응급실이 있다는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박박 우기던 일본인 간호사는 자신의 얼굴 옆에 띄워져 있는 자료 화면을 직접 마주하자 그저 입을 꾹 닫고만 있어 보는 사람마저도 통쾌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의 몇몇 의과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본 의료 관계자들의 한국 폄하 사건이 학술회나 강의 중 종종 발생했던 것 같았고, 저는 그제서야 왜 일본인 동기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후진국이 되어버린 일본의 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면서도 그와 반대로 전 세계 국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서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 일본인 간호사를 확인하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더는 일본 출신의 학회 참석자나 강의 참석자는 받지 않겠다면서 직접 학과 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지금의 문제되는 상황을 알리셨고, 학술회장에는 조용한 박수 소리만이 울려 퍼지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의 학술회 참석 중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던 경험을 말해주시면서 한국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를 더욱 세밀하게 전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 직접 한국에서의 의료학회에 참석했다가 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것이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나이 때문인지 저는 동시에 허리를 삐끗했고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었기에 주변의 병원은 보이지 않았으나 곧이어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국인들은 저를 부축해주며 지하철 내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지하철 내부로 가는 것인지 의문스러웠으나 저는 곧바로 눈앞에 펼쳐진 지하철의 응급실 시설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죠. 아마 독일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리고 앞으로도 하기 어려운 지하철 병원이 이미 한국에서는 평범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국이 왜 새로운 선진국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이민을 결정하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죠. 단순한 지하철의 병원이었지만 그곳은 놀랍도록 친절했고 또 비싼 의료 장비들마저 대부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입원을 하고 단 2시간 만에 허리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학회 참석 일정에 5분 정도만 늦을 수 있었죠. 우리가 한국을 부러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학회를 마치고 한국으로의 의학 유학이나 단순 여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곳은 저희에게는 미래의 국가나 다름없는 의료, 인프라와 도시 모습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새로운 선진국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던 한 이탈리아 여성이 중국의 한 길바닥에 앉아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노에 살고 있는 로사입니다. 제 남편 라파엘은 최근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어 휴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유럽권 여행은 많이 해본 저희라 미국이나 아시아가 궁금하긴 했어요. 허나 미국은 문화권이 유럽과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 아시아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나라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우리는 부부 동반 여행 모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아시아 여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소 저희와 같이 여행을 즐기던 피치와 마이클 부부가 아시아라는 얘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사 우리 부부도 아직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언제 가는데? 일주 뒤 출발할 예정이야. 피치 시간이 된다면. 너희도 같이 가는 걸 생각해봐. 여행 같이 가면 즐겁잖아.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피치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휴가를 내볼게 같이 여행 가자.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 친구 피치가 말했어요. 주변에서도 추천해주는 곳이 별로 없고 정보와 다른 나라도 많았고 해서 고민이 되마자 인터넷에도 후기가 좋고 나쁨이 나뉘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 마이클이 말했죠. 각 나라의 명소들을 검색해보고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스마트폰으로 각자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도시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고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만리장성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보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땅이 넓고 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졌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라 인프라도 잘 되어 있을 거야. 중국 어때? 나는 자금성같이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꼭 가보고 싶어 라파엘이 덧붙였어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이 되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생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큰 나라라면 분명히 볼 것도 많고 음식도 다양할 거야. 마이클이 말했죠. 그때 피치가 말했어요. 그럼 중국으로 가자. 어디든 우리는 함께 여행하면 더 재미있고 좋은 추억을 쌓았었잖아. 라파엘과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욱 기대가 컸죠. 우리는 인터넷에서 본 많은 사진들이 우리의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여행 준비가 모두 끝나고 드디어 출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라파엘은 지도를 보며 우리가 갈 장소들을 확인했고 저는 여행 일정을 정리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할 즐거운 추억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로사 내일이 정말 기대돼. 우리 이번 여행에서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자. 라파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라파엘 우리 꼭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여행이 곧 시작될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중국 항공사의 비행기였습니다. 평상시 타오던 비행기보단 내부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었지만 이마저도 중국의 감성이라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이탈리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중국에서의 모험을 상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몇 시간이 지나 우리는 베이징에서의 여행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안대를 벗고 무슨 냄새인지를 찾았죠. 무슨 냄새인지를 눈으로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대각선에 앉은 동양인들이 고기 같은 걸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마치 오리머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기에서 나온 뼈들을 비행기 복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더라고요. 저는 승무원을 호출하여 이 광경이 거북하다고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승무원이 내가 말하는 이탈리아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뼈들을 가리켰어요. 승무원은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낸 이후 대각선의 동양인에게 향했습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외국어로 소통하는 걸로 봐선 중국인 같았어요. 알고 보니 대각선에 앉은 승객은 중국인이고 중국의 베이징 덕이라는 음식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승무원이 주의를 주고 떠나갔지만 대각선에 앉은 중국인들은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소리를 죽이지 않고 대화하며 음식 먹는 소리를 냈죠. 저는 중국 인구가 많으니 그중 별난 사람이 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여행하러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랜 비행을 마치고 우리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 때도 몇몇 새치기 하는 동양인들도 마주치고 했지만 입국 심사를 잘 마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서 처음으로 중국의 공기를 마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대한 공항과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중국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하늘이 뿌옇긴 했어도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를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공항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각자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택시 승강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안내 표지판도 중국어로만 적혀 있어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드디어 한 택시가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에 올라타서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말해봤지만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국어로 뭐라고 빠르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번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공항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이동 중이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우리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젊은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호텔 주소를 중국어로 써주며 택시 기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동양인이 중국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하니 신기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택시에 올라탈 수 있었고 호텔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 돌아서 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결국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택시 잡고 숙소 오는 일 하나 했을 뿐인데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면서 다시 한번 여행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라파엘과 저는 친구들과 의사소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목적지 이름과 주소를 미리 캡처해두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 호텔 관광지 음식점 등의 위치를 캡처하고 중국어 번역본도 함께 저장해 두었어요. 이렇게 하면 택시기사에게 보여주기 쉽고 길을 잃을 염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엔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음식도 맛볼 생각이었죠. 중국의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베이징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자금성을 보러 가기 위해서죠. 우린 자금성에 도착해서 그것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관광객이 너무 많아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길거리 상인들의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중국엔 소매치기가 있다고 하여 자금성을 즐기는 시간보다 제 핸드백이 잘 있는지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 번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이동하다 보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로사 여기를 빠져나가서 점심부터 먹자 뭐라도 먹고 체력부터 다시 끌어올려야 할 것 같아 이 말에 피치와 마이클도 호응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금성을 빠져나와 중국의 전통 요리를 팔 것 같은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의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현지 음식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메뉴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어 어떤 음식을 주문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게다가 음식 사진 중에 베이징 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덕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피하고 사진을 보고 음식을 골랐어요. 하지만 주문한 요리가 전혀 예상과 다른 것이 나와 당황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라파엘은 매운 요리를 한 입 먹고 고생을 하기도 했죠. 결국 우리는 적당한 음식을 찾기 위해 몇 번이나 주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도 입맛에 맞는 이색적인 음식을 찾아 허기를 달랠 수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만리장성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만리장성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못했죠. 대표 관광지인 만큼 기본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리장성의 어느 한 구역을 다 돌고 나니 주변에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어요.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도 화장실을 가야 하기에 열심히 화장실을 찾아갔으나 또 문제가 터집니다. 화장실 줄이 너무 길었어요. 게다가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들도 보였죠.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피치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본 남편들은 얼른 만리장성을 나가자고 했어요. 만리장성의 거대한 구조물에 감탄했지만 화장실을 찾기 위해 헤매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던 저는 만리장성을 나와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서야 겨우 편의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만리장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우리는 힘든 여정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파엘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작은 위기들을 극복하며 더욱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만리장성 탐방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죠.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현지 음식점에서의 소통이 어려웠던 경험을 겪어본 저는 간단한 음식들을 사와서 먹자고 제안했어요. 일행들은 저희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러 나가서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사오자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길거리 음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에서 다양한 음식을 구경하며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사기로 했죠. 혼자 길을 걷던 저는 갑자기 한 중국인 남자들에게 접근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며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더니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불쾌했고 그의 행동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라파엘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라파엘이 다가오자 중국인은 급히 도망갔습니다. 이윽고 중국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따라가는 모습도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라파엘은 저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로사 괜찮아?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라파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너무 무서워. 라파엘은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라파엘은 저를 부축하여 친구들과 합류한 후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쳐있는 저를 보며 라파엘이 말했습니다. 로사,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행을 할 수 있겠어. 저는 라파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라파엘, 중국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계속해서 불편한 일들만 생기고 있어. 라파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 계획했던 상하이는 취소하고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여행 시작하기 전에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잖아. 한국은 중국 옆에 붙어있는 엄청 작은 나라라고 들었어. 가면 볼 게 있을까? 라파엘은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안전한 여행이 먼저야.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좀 더 안전하다고 하고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제 택시 잡을 때 이탈리아어를 하던 한국 친구 기억해. 외국에서 그러한 친절이면 한국은 친절하고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나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피해를 제안해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어요. 맞아, 어제 그 한국인은 너무 고마웠어. 한국이나 한번 가볼까? 라파엘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피치와 마이클도 제안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피치가 말했습니다. 그래, 로사, 그 한국 청년의 감사한 마음이 있어. 우리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까우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혹시나 한국이 별로면 우리 일본으로 가보는 건 어때? 우리 여행 출발점에 검색했을 때 일본의 전통 교통 문화도 끌렸었잖아. 피치의 말에 저는 여행의 경로를 과감하게 틀어보는 것도 여행의 매력이라 생각들어. 한국 다음 일본을 가보는 것으로 남편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에서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우리는 상하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했어요.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 밤보단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국 올 때와는 다르게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는 청결하고 안락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고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았지만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비행기를 이용하였고
승무원들은 혹시나 필요한 게 있는지 돌아다니며 물어보며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서울의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는 엄청 거대 베이징에 왔을 때와 규모적인 부분은 비슷한 느낌이 들었지만 첫 인상은 완전히 달랐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하게 진행되고 서울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와 택시, 지하철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 중에 벤 택시가 있어서 그걸 타고 넓고 안락하게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어디서 왔냐고 해서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하니 환영한다고 하셔서 우리 일행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말을 아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자연과 어우러진 고층 빌딩들을 보며 한국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중국보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를 달리다 보니 어느덧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에 대해 놀라게 되었어요. 인터넷이 엄청 빨라서 여행하기 좋은 코스가 어딘지 찾기가 너무 쉬웠죠. 우리는 경복궁이 숙소와 가깝다고 하여 경복궁부터 가보기로 하고 나왔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은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입어보고 싶었지만 경복궁에도 얼른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표 데스크에 가보니 한복 입으면 경복궁 입장이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한복을 입어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한복 대여샵을 가서 한복을 대여하고 경복궁에 들어섰습니다. 경복궁은 참 신기했어요. 중국과 비슷한 동양 문화인 것 같지만 한국만의 전통 건축물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죠. 높이 지어진 건물은 없었지만 낮아서 주변의 자연과 하늘의 경치를 궁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현대와 과거의 공존이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경복궁 투어를 하던 중 이탈리아어가 들리는 쪽이 있어 가봤더니 이탈리아 학생들이 여행을 와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인사를 하고 우리도 같은 이탈리아인임을 말하며 대화를 하였죠. 학생들이 우리에게 저녁으로 한식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한식은 우리의 입맛과 잘 맞는 음식들이 많다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중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학생들 중 대다수가 불고기를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웃으며 오늘 저녁은 불고기로 메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우리는 불고기를 요리하는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메뉴를 보니 불고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불고기는 얇게 썬 쇠고기를 양념해 재워 구워 먹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우리는 불고기를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고기가 테이블에 놓였을 때 그 향기부터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구워진 고기의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와, 이 불고기 정말 맛있다. 제가 말했어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양념도 딱 맞아.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파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로사 정말 맛있어. 고기가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아. 피치도 불고기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환상적이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봐. 피치가 말했어요. 불고기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서 만족감을 주었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간단한 반찬들과 함께 먹으니 더욱 풍성한 식사가 되었어요. 김치, 나물, 잡채 등 다양한 반찬들도 맛보며 우리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고기를 먹고 난 후 우리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어요. 중국에서의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모두 잊혀질 정도로 만족스러운 식사였죠.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지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문화까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깨끗한 환경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파엘과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한국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라파엘, 여기 정말 좋다. 중국에서의 불편함이 모두 잊혀질 정도야, 제가 말했어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로사, 한국은 정말 우리에게 맞는 여행지인 것 같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 피치와 마이클도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음식도 맛있고 여유가 있고 모두 친절해 여행하기엔 아주 좋은 나라인 것 같아 산책을 마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은 가지 않기로 한국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의논을 마친 우리는 한국의 다른 명소들도 가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한국을 더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한국의 도시 풍경에 감탄하고 이태원, 명동, 동대문 등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며 우리는 한국의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매력을 즐겼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제주도에도 가보았습니다. 한라산이라는 화산이 만든 섬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맑은 바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안과 여유로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로사,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앞으로도 또 오고 싶어. 피치와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한국이 정말 좋았어. 다음 여행도 한국으로 정해보는 건 어때? 그래, 한국이 나의 숨통을 트여줬어. 고마워. 이곳은 한국의 지하철 2호선 압구정역.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이고 대학 교수인 마가레타입니다. 전공은 도시사회학이죠. 저는 현재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도시의 지하철을 이용해 영국의 시민의식과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했어요. 사실 영국의 지하철을 깊이 경험하기 전까지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있을까 싶었어요. 영국은 주로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없었지만 영국의 시민의식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몇 계단 내려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불쾌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불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결과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이고 아무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무엇보다 표를 끊으러 가기 전 이미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며 상당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용공간이니까 개인 공간이 아닐 뿐더러 영국인뿐만 아니라 영국 여행객들도 이용하는 곳인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문을 이불 삼아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 영국의 시민의식이 걱정되었습니다. 불쾌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땐 시민의식이 아니라 최소한 타인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이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어깨를 부딪히고 위태롭게 탑승해야 했어요.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사람들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 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은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영국은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신 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TV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니까. 물론 영국 내 언론이 다른 나라 언론보다 정확하고 사실을 말한다는 건 동의해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서만 믿고 싶었던 거죠. 영국 내 실상을 직접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날의 세미나는 열띤 토론을 하며 영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요. 영국 내 교육열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많아서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배움이라는 게 더 나은 삶으로의 수단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좁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세미나의 2부는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기에 이미 접해서 알고 있었어요. 수업의 주제는 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세계 문화 시장을 주도하는가였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며 시민의식을 비교하려는구나라고 말이에요. 영국 내에서도 실제로 접하지 않고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저처럼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의 삶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하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해야 대기자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정의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행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 자세부터 달랐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한 손에 여권과 비행기 표를 들고 빠르게 수속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휴대폰을 보느라 바빴죠.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다른 모습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영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필요한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한국에 도착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니까. 혹시라도 입구와 가까운 쪽에 앉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어수선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둘러볼 필요도 없이 영국 도시 다음이 한국 도시인 걸로 보아 아마 시민의식이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영국과 마찬가지 조건인 거죠.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반씩 가진 채 지하철로 향했어요. 초행길이지만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방향을 혼동해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 한국인은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엔 그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한국인이 자기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모를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제가 옆으로 온 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었거든요. 전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매우 청결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휴지나 음료수 캔 같은 쓰레기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빈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을 보았는데요. 그 한국인은 영국인처럼 바닥에 빈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영국과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냈어요. 탑승하려는 문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었는데 탑승자는 그 선에 따라 줄을 서야 했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내린 다음에서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살짝 엿봤을 뿐인데도 영국 시민과 다른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사뭇 달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은 한정된 자기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타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기했던 건 내릴 때였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으니 좀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식당을 들어갈 때는 먼저 하라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할까봐 신경 쓰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티나지 않게 예의를 차리며 저를 배려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비슷한 일이 겹쳐 일어나는 걸 알게 된 이후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배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속한다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짧았던 며칠인데도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상대대로 그런 배려와 예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행동 등이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은 민족 특유의 특성과 교육이 더해질 때 빛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하철 같은 영국의 일상 문화를 직접 겪기 전까진 영국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교육열 하나만 더 높인다면 더욱 향상된 영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토론했죠. 영국의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며 영국 사람들 DNA에 내재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가 되면 영국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할 때는 보여지는 요소에 집중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들에는 세계인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저의 주된 업무였으니까. 하지만 한국에 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연결된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서일 수 있죠. 한국을 둘러보고 작은 부분까지 살펴본 제 느낌은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방력이나 국민소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의 가치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 국민들조차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딜 가나 깨끗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빠른 일처리와 스마트함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감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